좀 지저분하지만 다 받아가지고 MOU를 맺은 한국의과학연구원에 보내서 미생물을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고 최첨단 의학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이 더 강해질까? 이것을 여기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험을 했고 연세대학과 함께 논문으로 발표까지 했어요. 의과학연구원에서 15만 정도의 건강한 사람을 다 조사해서 통계를 냈더니 건강한 사람들은 유익균이 한 2마리 정도 장에 살고 있으면 유해균은 1마리 정도 살고 있다. 2대 1 정도의 비율로 살아가면 괜찮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유익균 1, 유해균 한 4.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라도 여러 가지 독소들을 만들어내는 유해균이 판을 치고 내 속에서 많은 유해 물질들을 쏟아내고 그것이 이 장기, 저 장기, 내 몸에서 제일 약한 장기부터 무너뜨리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내 미생물 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현미경으로 봤어요. 현미경으로. 민현준 씨하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피 뽑아서 보니까 그 큰 백혈구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NK 세포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생물을 찾아도 코가 몇 개 달렸는지 보이지도 않아. 뭐가 그냥 꾸물꾸물이나 하는 것이지. 예전에는 그렇게 미생물학을 연구를 했어요. 논문을 하나 쓰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스가 전 세계를 뒤엎으면서부터 미생물 박테리아보다도 더 작은 바이러스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를, 이 미생물들의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기법으로 그냥 보지 않아도 수조마리를 그냥 유전자 가지고 얘는 어떤 종류다, 어떤 종류다, 이렇게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처음에는 비쌌지만 막 코로나까지 오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쪽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되면서 쉽게 미생물을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질병은 박테리아, 미생물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이 미생물이 도대체 내 몸에 어떤 게 살고 있는지 현미경으로 볼 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 더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는 유전자 증폭 기법으로 보면 어떨까? 이것으로 학자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이 방법으로 연구한 장내 미생물 연구 결과가 쏟아지기 시작을 한 것이 지금부터 15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내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세계 비밀들이 이제 폭로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엄청난 논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다 모아서 도대체 장내 미생물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한 페이지로 대략 정리를 해보면요, 요즘은 면역력 그러면 이꼬로 장내 미생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은 한반도 중에서도 어디에 가장 많이 지금 서 있을까요? 어디에? 부산? 대전? 어디에요? 뭐 군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까? 어디에 가장 많이 있어요? 휴전선에 가장 많아요. 왜? 적군이 제일 많은 곳에 많은 군인들이 배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병원균과 싸우는 군대인데 어디에 가장 많이 살고 있겠어요? 병원균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이 병원균들의 95% 이상 대부분은 장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 면역세포는 어디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장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70% 이상은 장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유익균, 유해균 나눠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만약에 유해균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무얼 먹든지 얘들이 먹고 독소를 쏟아낸다? 그러면 그 옆방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주 직접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보면 면역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독소가 많이 막 풍겨져 나오면 거기에 살고 있던 면역세포들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흐리멍텅해. 그래서 단백질만 나타나면 아이디 검사를 합니다. 면역세포들이. 이게 자기 거 단백질인지 비자기, 내 거 아닌 단백질인지를 딱 분별해서 내 것이 아닌 단백질이다, 걔가 곰팡이인지 뭐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상관없어요. 이 분별력 있는 면역세포가 얘는 내 거 아닌 단백질 덩어리야. 그러면은 이 면역세포가 또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사이토카인 총알을 쏴서, 총알도 여러 종류입니다. 따다다다다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자기 단백질을 자꾸 나쁜 놈 단백질로 오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조직을 공격을 해. 자가 면역 질환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른다, 약도 없다, 뭐 주기는 주는데 그게 치료제가 아닙니다. 면역력 죽이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무도 공격을 못하니까 우선은 증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은 절대로 계속 주는 약이 아닙니다. 계속 주는 약 의사는 이건 돌팔이에요. 그냥 막 스테로이드 계속 하면은 이게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막 뚱뚱 붓고 문페이스가 되고 이제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천식, 알러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의 질병, 그 잘못 분별력 떨어진 면역세포가 내 몸에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사구체 신염, 자가 면역증, 뭐 무슨 질병, 어떤 질병들인지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간에서,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와 독소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장기는 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장과 간은 고속도로 연결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간이 망가져요. 난 왜 술도 안 먹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그래?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장내 미생물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간염, 간경화증, 간암. 그리고 또 장내 미생물 때문에 일단 얘들이 살고 있는 장부터 독소가 깨트리면서 염증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입맛도 얘들이 결정을 한다라고 연구 결과들은 나와요. 중국집에 가서 오늘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혹시 고민해 보신 분 있습니까? 뭐 머리 한참 굴려서 짜장면 자기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연구 결과는 이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짜장면 먹어 해가지고 뇌세포를 얘들이 컨트롤하면서 입맛까지도 얘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장내 미생물입니다. 또 장내 미생물 때문에 생기는 뇌질환, 굉장히 먼 서로 떨어져 있는 동네인 줄 알았더니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그 대사산물들이 그냥 척추에 있는 미주신경을 타고 뇌신경으로 고속도로로 왔다 갔다 하는 장뇌 연결축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무서운 파킨슨 질병도 특별히 파킨슨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유해균들이 발견이 됐고, 얘들이 알파시누클레인을 막 꾸불꾸불 이상하게 접어놓은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미주신경을 타고 뇌세포 타고 올라가 도파민 만드는 흑색질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서
파킨슨 질병이고, 조금 더 올라가서 대뇌피질에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나쁜 단백질들이 여기 유해균들이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또 얘들이 딱 혈관으로 일단 영양소와 함께 독소가 흡수가 될 텐데, 그러면서 혈관 점막 거기에 활성산소를 공격하고 또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혈관 점막 밑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폼셀, 거품 세포들이 막 많아지면서 피가 흘러다니는 통로가 좁아져요. 좁아진 통로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는 비결은 세게 품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심장이 세게 품어주면 혈관은 압력이 높아지면서 고혈압이 옵니다. 약 하나 먹어가지고 고혈압이 사라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장내 미생물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졸중, 그리고 또 이게 먹은 이 포도당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도록 대사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장내 미생물들 중에 뚱보균이 살고 있는 사람은 물만 마셔도 뚱뚱해져. 어떤 사람은 참 얄밉게 통닭 3마리씩 먹는데도 날씬해.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에 날씬이균이 많이 살고 있는 사람은 먹어도 날씬하고, 뚱보균이 많이 사는 사람은 안 먹어도 살이 쪄요. 이 비결들이 다 장내 미생물, 이 세상에서부터 답이 나오고, 먹었는데 포도당이 에너지로 태워지지 않으면 혈관에 포도당이 계속 줄 서서 돌아다니는 이형 당뇨병이 찾아오는 것이고, 결국은 흘러다니다가 언제 써먹겠지 하고 지방으로 바꿔서 아랫배에다 싸놓으면 그게 비만이에요. 비만. 그냥 굶어서면 1000% 실패합니다. 이건 무조건 요요 현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비만 무슨 치료 주사제? 이건 안 됩니다. 몸 다 망가져요. 그러나 장내 미생물 최신 최첨단 의학까지 다 감안해서 장내 미생물계를 다 바꿔놔 버리면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지방이 쫙쫙 빠지면서 놀랍게 그 결과로 찾아온 질병까지 찾아오는데, 오늘 이 저녁에 이 모든 질병은 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장은 공간이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냥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데, 영적인 세상이나 육적인 세상이나 똑같아요.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과 100%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장내 미생물은 아무리 입맛을 자기들이 조절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먹어준 것만 받아 먹지 지가 나와서 뭐 먹거리 찾아가지고 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의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력을 회복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장내 미생물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면 먼저 장내 미생물, 이렇게 유해균이 너무 많아서 균형이 깨진 것을 전문 용어로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그래요. 장내 미생물 불균형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만들어놓은 독소들 때문에 이 병 저 병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장내 미생물 학자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요 유해균이 너무 많이 살아서 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하면 유익균이 더 왕성해지고 유해균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균형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불치병들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것은, 제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연세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강의를 올렸어요.
미생물학과 평생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15년 전에 이건 그걸 대학 때부터 평생 전공하고 지금 이걸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전공 교수님한테 내가 뒤질 이유가 없겠다. 왜? 어차피 유전자 증폭 검사로 보기 시작한 날짜가 똑같아요. 그리고 교과서는 옛날이라면 안 맞는 거고 오늘 내일 막 발표되는 최신의 연구 결과를 그 사람들보다 더 보면 내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쪽 분야 논문을 보고 또 논문을 쓰고 그러면서 이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게 이런 거구나. 오늘 증명된 그 몇 가지를 좀 쭉 한번 가장 간단하게 줄여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뭘 먹어야 질병이 치료되는지 35년 전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의학책을 하나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때 뭐 먹으면 해로워요, 뭐 먹으면 좋아요. 그 DVD로 다 돌아다니니까 확인해 보세요. 설탕 먹으면 좋다고 강의했을까요? 나쁘다고 강의했을까요? 그때 나쁘다고 강의했어요. 식품 첨가물 먹으면 안 된다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최첨단 의학으로 유전자까지 분석하면서 새로운 많은 사실들이 밝혀진 지금 그 35년 전에 강의한 게 뭔가 하나라도 그땐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이런 양심 선언을 해야 될 내용이 좀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얘기한 것과 결론은 100% 똑같습니다. 단지 최근에는 그때 강의보다 더 파워풀해진 이유는 논문으로 다 증명한다고 하는 하나만 달라진 거예요.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을 정말 영감적으로 음식에 대한 것만 다 뽑아가지고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고 하는 책에 써놓은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다 뭘 먹어야 좋은지 뭘 먹으면 나쁜지가 나오는데 그때는 믿음으로 강의를 했죠. 그런데 장내 미생물학까지 나오니까 이게 안 나오면 증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막 명쾌하게 증명이 되면서 이 원리가 영적인 전쟁하고 똑같은데 이 원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활용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꼭 살아남기 위해서 이 강의를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를 멀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항생제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항생제는 이 의학계에서 최고의 선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폐결핵 걸리면 예전엔 다 죽었죠. 이게 나오면서 죽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현대의학은 이 항생제가 나오면서부터 페니실린이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이쪽 방향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결핵균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근데 결핵균이 사라졌을까요? 더 기승을 부릴까요? 이건 어떤 페니실린, 항생제 3가지, 4가지 막 콤비네이션으로 쏟아부어도 안 죽는 내성 결핵균, 슈퍼 결핵균이 나왔어요. 유전자 조금만 바꾸면 안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생제를 왜 멀리 해야 될까? 여기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이 논문 2014년 10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항생제를 딱 먹으면 항생제 생자가 무슨 생자일까요? 미생물 생자입니다. 미생물에 대항해서 죽이는 약이에요. 그러면 꿀꺽 가면은 이 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도 미생물이니까 죽고 유해균도 미생물이니까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다 죽는데 그 중에 몇 마리가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항생제와도 안 죽어. 이름하여 내성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그 착한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에서 내성균이 훨씬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항생제를 먹으면 먹을수록 미생물의 종류가 줄어들어요. 이사 가서 어느 교회로 나갈까 하고 투어를 좀 했더니 한 교회를 가니까 김씨, 박씨, 이씨, 천씨, 구씨 뭐 수많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교회가 있고, 한쪽을 갔더니 김씨, 박씨, 두씨밖에 없어. 뭔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양씨가 좀 편안할 것 같아요? 김씨, 박씨 있는 데만 가면 둘 중에 하나만 건들면 50%가 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섞여 있으면은 혹시 어느 한 사람하고 잘못됐어도 1%밖에 안 돼.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이 얼마나 특성들이 다양한지 몰라요. 영하 70도에서도 사는 미생물이 있어요. 영상 700도에서도 사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700도 되면 다 죽을 줄 아는데 사는 놈이 있어요. 자식도 하나만 낳는 것보다도 둘을 낳으면 하나는 집신장사 시키고 하나는 우산장사 시키고, 이 엄마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몇 년 홍수 가지고 막 장마가 져도 집신장사는 돈을 못 벌지 모르지만 누구는 노가 난 거예요. 우산장사 아들은 떼돈을 벌어서 동생도 먹여 살리고 엄마도 먹여 살리고, 가뭄이 몇 년 계속 오면은 우산장사 아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지만 뭐예요? 집신장사는 얼마나 또 돈을 잘 벌리겠어요.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는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건강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픈 사람들은 항생제로 다 죽여가지고 미생물 종류가 한 100종류밖에 안 돼요. 그냥 뭐 잘못된 거 한번 오면 그냥 다 죽어버리고 얘들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검사하는 게 꼭 똥을 밟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야, 그런데 이번에 이 민현준 씨가 똥 한 방울도 안 받았는데, 와, 장내 미생물 정보를 다 찾아내는 진단기기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항생제를 먹으면 결국은 이 내성균이 생기고 이 몸에서 어떤 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무서운 유해균이 자리를 잡는다. 아, 그럼 이제 항생제도 안 먹어야지. 마지막 시대 안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수평 이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와요.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항생제 중에서 80%는 가축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닭 키우는 데 보면 뭐 태어나자마자 항생제로 번복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 어장을 가면 항생제 그냥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 속에서도 내성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래서 양식 물고기 먹고 닭 먹고 돼지고기 먹고, 그러면 얘들이 항생제로 인해서 만들어낸 그 내성균이 내가 고기 먹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통닭 먹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내성균 이 박테리아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항생제 안 썼어도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우리 몸속에 일단 들어오면은 장 속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착한 유익균들하고 자꾸 뽀뽀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딥키스를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내성균 유전자를 이 유익균 속에 집어넣어주면서 옆에 있는 착한 유익균이 유해균으로 변하는 수평 이동을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또 여기 미생물을 빨아먹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는데 얘가 딱 유해균을 물어가지고 모기가 피 빨아먹듯이 쫙 빨아먹으면 뇌성균 유전자가 박테리오파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그 다음에 유익균에 가서 또 빨아먹으면서 뇌성균 유전자를 유익균 속에 집어넣으면서 자꾸 번져가는 거예요. 또 그냥 나는 그 고기를 먹어도 삶아 먹을 거다. 삶아 먹어도 유전자 단백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삶아 먹고 그다음 또 믹서기로 갈아서 먹어버리지 뭐. 갈아도 뇌성균 유전자는 돌아다녀요. 그게 돌아다니다가 또 유익균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뇌성 미생물이 된다. 이게 논문으로 발표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 에덴에서 가르쳐 주신 음식을 먹기만 하면 면역력이 극대화가 될 것이고 결국은 모든 뇌성균이든 뭐든 다 잡아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입백퇴된 프로그램에 한쪽 팔다리를 못 쓰는 여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를 못 쓰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병이 온 줄 알았어요? 뇌졸중이 온 줄 알았는데 가보니 뇌졸중이 아니고 뇌 속에 주먹만한 뇌 농양 고름덩어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신경을 눌러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농양을 빼서 또 검사를 해보니까 결핵균이었어요. 그거 항생제로 먹으려면 굉장히 독하고 한 6개월 이상 먹어야 돼요. 간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도저히 못 먹어요. 그랬더니 이게 먹다 말면 또 뇌성균이 돼버려요. 먹다 말면 뇌성균이 됩니다. 큰일 난대. 아니래. 네가 막 하여튼 뭐든지 먹어가지고 몸을 만들어야 된다. 뭐 먹어야 돼? 뭐 먹으라고 그럴까요? 의사들은 고기를 권해요. 고기를 먹는데 막 이게 너무 싫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나중에는 고기를 즙을 짜서 줬대. 3개월 만에 30kg로 그냥 뻥튀기가 됐어요. 10개월 만에 좀 살쪄도 여기 터지죠. 애기 뵐 때 보면. 여기부터 허벅지까지 다 피부가 터졌어. 얼마나 가렵겠어요. 가려워가지고 미치겠는 거라 이게. 그래서 하다가 나 그냥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못해요. 그리고 이 백퇴대는 온 거예요. 결핵균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먹으라고 하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어요. 내용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최근에는 제 강의가 더 힘이 있습니다. 그 채식 속에 있는 섬유질이 유익균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거 말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고기를 먹으면은 이거는 또 유해균이 좋아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제는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유익균이 이제 증가가 되고 일단 장에서 전쟁을 유익균이 승리하는 쪽으로 끌어가고 그랬더니 거기 누가 살고 있다 그랬어요? 장에 누가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면역세포가 살고 있어. 얘들이 섬유질, 사람 소화 요소로는 소화를 못 시킵니다. 대장까지 그대로 가요. 그런데 유익균은 이 섬유질을 좋아해요. 그걸 잘게 자르는데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요. 탄소. 이 탄소가 사람 소화 요소로는 12개 이하로 잘라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유익균은 4개까지도 잘라줘. 이것을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섬유질을 잘게 자른 이 지방산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진흙으로 혹시 벽돌 찍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로 집을 지면 멀쩡한 날은 멀쩡한데 비가 오면 어때요? 다 녹아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푸라기를
잘게 잘라서 흙에 넣어서 흙벽돌을 만들면 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유익균은 이 섬유질을 짧은 사슬 지방산으로 분해해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주인 양반한테 유익균은 똑같아요. 이 세상의 에너지는 끼리끼리 놉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끼리 모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끼리 모여요. 매번 이 프로그램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서 처음 보는 사람들 참 많죠. 근데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처음 봐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이야, 세상에 백퇴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공기도 좋고 뭐 온천물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한 사람은 아이 뭐 음식이 뭐 이따위야, 어떻게 그 중에 조금 있는 부정적인 걸 찾아내는 선수야. 그런데 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파장을 갖고 있으면은 불평하는 사람은 불편해요. 그래서 어쩌다 하루는 멋모르고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오면 살짝 돌아가 저쪽으로.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끼리끼리 다 모여서 맨날 그 사람하고 밥 먹어. 담배 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담배 피는 사람은 금방 알아봐요. 그걸 참겠다고 끊겠다고 왔는데 못 참고서는 담배를 이제 피러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가지 꼭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갈 때 저도 옛날에 펴봐서 금방 알거든. 막 설득하고 그렇게 하네요. 딱 이러면 또 알아듣고 일어나. 이렇게만 하면 또 일어나.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그래서 이 유익균은 딱 먹어준 주인에게 참 감사 인사를 해요.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을 선물로 주인에게 줘요. 옆에 있는 이웃집 친구 면역세포에게도 줘요. 이걸로 면역세포를 만들면 기갑부대처럼 강력한 면역세포가 돼요. 이걸로 이빨 맞는 데 넣으면 안 썩어. 근육 속에 넣으면 돌멩이처럼 단단한 근육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추워도 상관없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됩니다.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분에게 먹게 했더니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뭘 잡아먹었어요? 결핵균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분이 한 1개월 정도 있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집에 간 다음에 가서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1년 뒤에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생겼던 분이 1년 뒤에 이렇게 변했어. 30kg가 빠졌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혈액 뇌농양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혈액균이 약 끊었는데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잡아먹은 거예요? 면역세포가 다 잡아먹을 수 있다니까요.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육식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고기 생선은 메뉴에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고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got microbols라고 하는 논문,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고지방식,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서구화 식사를 먹으면 밝혀졌어요. 유해균이 좋아해서 막 유해균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장 공간을 다 차지하니까 유익균들은 살 곳이 없어. 두 번째 특징은 장내미생물 종류가 다양성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장내미생물이 불균형이 돼서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독소를 만들고 그 독소 때문에 포도당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지 못하면서
대사질환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채식 위주로 에덴 동산의 식사를 하면은 그 섬유질을 유익균이 먹어가면서 여러분 48시간 내에 장내 미생물 세계가 변화가 옵니다. 이 정도로 먹는 것과 우리들의 건강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주일만 해도 장내 미생물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기 안 먹을 거야. 굳게 결심을 하는데 제가 많이 봤어요. 끝나는 날 딱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서울까지도 못 가. 중간에 홍천 휴게소 딱 들어가지고 닭갈비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장내 미생물 이 보잘것없는 애들한테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먹는 것 안에서만 얘들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안 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든지 장내 미생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세 번째, 뭐 먹고 사느냐? 에덴의 음식,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Nutrition Reviews 이 논문 2016년 7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채식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보통 어떻게 먹어요? 스테이크 한 주먹에다가 토마토 한두 입 먹고 아니면 상추 한 두어 입 먹고 그럼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보세요. 고기 먹는 사람 먹는 종류가 단순합니다. 그것만 먹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걸 먹어야 칼로리가 찹니다. 영양이 차요. 제가 에덴 병원에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직원들을 회식을 하러 데리고 나가는데 딱 가는데 그 근처 전부 불고기집밖에 없어. 그래서 된장찌개 해도 됩니까? 했더니 해준대. 한 50명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막 사람 많이 온다고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고기를 안 먹으니까 밥을 먹어도 배가 안 차. 그래 먹고 나서 아저씨 한 그릇 더. 보통 3그릇, 4그릇을 먹어요. 현미밥 먹다 또 백미를 먹으면 한없이 들어갑니다. 주인 양반이 막 놀래가지고 밥 다 나가고 자기 안방에 있는 밥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막 반찬이 얼마나 또 많이 없어지는지 이런 사람 자기 그 평생 식당 하면서 처음 본다는 거예요. 기절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전화를 했어요. 거기 우리 또 회식하러 가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오지 마세요. 고기를 먹어야 돈이 되는데 이건 뭐 안 된대, 적지 않은데 못 갔어요. 채식으로 배부르게 먹으려면은 막 잎을 저풀 다 먹어야만 영양 공급이 돼요. 그 얘기는 장내 미생물마다 다 먹성이 틀리는데 먹거리 가는 애들마다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그래서 채식을 하면 미생물이 다양하고 유익균이 섬유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익균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익균이 많아지니까 유해균은 공간이 적어서 숫자가 줄어들고 균형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MC 스템스라고 하는 저널 2021년 3월 16일자 논문은 사람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UC 얼바인 대학의 젊은 대학생들 26명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사람 대상으로 이런 실험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미국 청년들은 보통 하루에 15g 정도 식이섬유를 먹는데 에덴의 음식대로 40 내지 50g의 식이섬유를 먹게 하면서 얼마나 장내 미생물이 변화가 오는지를 알고 싶은데 미국 청년들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리 적게 줘도 하루에 100불씩을 주고 실험을 합니다. 이게 숫자 많으면 이게 돈이 뭐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100불을 주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도 어떻게 힘들게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딱 2주를 채식으로 바꿨는데
유익균이 8.3%가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 개발된 이 진단기기로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그 똥 안 받아도 다 나오니까 얼마나 이 생활을 하면은 변하는지, 이걸 연세대 연구팀과 함께 이제 학계에 발표하는 논문을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설탕. 설탕 퍼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 연구 결과 보면은 2021년도 연구 결과는 설탕을 먹으면 유익균은 쳐다도 안 봐요. 유해균이 좋아해요. 유해균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많아져요. 그 독소가 피 타고 여기저기 돌면서 수많은 염증 질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제염 소금을 먹으면 안 돼요. 여기 한국 사람들은 국제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것보다도 정제염을 2.4배나 더 많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네이처지 2017년 11월 15일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정제염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유산균이 거기다 살고 있죠. 유산균들이 다 터져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딱 배추에다 뿌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소금은 물을 빨아먹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 세포 속에 있는 물을 나트륨이 뽑아내요. 그러니까 배추는 쭈글쭈글해지죠. 그걸 쩔여졌다고 그러는데 그럼 배추가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제염 소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여기 유산균의 물을 빨아먹으면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유산균이 더 줄어든다, 너무 짜게 정제염을 먹으면. 그런데 백투에덴에서 개발한 이 바다 600m 밑에서 뽑아 올린 심해수, 심층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정제염은 100종류가 넘는 수많은 미생물, 미네랄 종류 중에서 정제염은 나트륨과 염소 딱 2개만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심층수 바닷물을 뽑아 올려 미세 플라스틱은 하나도 없고 100종류를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마그네슘 맛이 굉장히 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것을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소금보다도 목넘김이 좋은 쓴맛을 다 이온화 작업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먹을 때는 여기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이 이걸 좋아하고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단쇄 지방산, 그리고 그 옆에 사는 면역세포들의 파워가 증가된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예. 여섯 번째는 식품 첨가물을 멀리해야 돼요. 식품 첨가물이 뭐예요? 착색제, 방부제, 조미료. 이것 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은 불가능합니다. 금방 썩어버려요. 맛없으면 무조건 안 먹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여기 2020년 11월 27일자 확인한 결과는 식품 첨가물을 먹으면 유해균이 좋아해요. 불균형이 옵니다. 인공감미료, 유화제, 식품 착색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된다. 유해균이 많아지고 염증을 더 많아지게 합니다. 일곱 번째, 커피를 멀리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커피를 많이 먹는지. 제가 미국에 딱 10년 있다 왔는데 가기 전과 갔다 온 후로 눈에 확 뜨이게 변화된 모습 2개가 보였는데, 하나는 예전에 미국을 가면 미국은 막 동네 뒷산마다 아주 이 걷기 코스, 벤치 이런 걸 참 잘 만들어놔서 너무 부러웠어요. 갔다 왔더니 한국이 세계 최고로 잘 만들어놨어. 뭐 뒷산 다 뭐 엽기도 놓고 철봉도 만들고 어떤 나라보다도 잘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커피잔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그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커피의 정체를 아시면 절대로 이걸 먹으면 안 돼요. 뉴트리언트 2024년 9월 18일자에 발표된 것은 커피에 대한 논문들은 좋다고도 나오고 나쁘다고 나오고 분명히 반반 나오지만 잘 들어보세요. 커피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역류성 식도, 염도 생기고 치주 질환도 생기고 크론병도 생길 수 있다. 뭐 좋다고도 나오고 나쁘다고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커피가 해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저널 오브 슬립 리서치, 이 논문 2022년 8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이제 먹은 포도당이 ATP, 에너지로 사용되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 아데노신 수용체에 아데노신이 딱 누르면은 피곤해, 자고 싶어. 하나님은 이런 느낌이 나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커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카페인이 아데노신과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아데노신이 눌러야 될 자리를 카페인이 딱 주저앉고 있어.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면은 아데노신이 많이 나오니까 피곤해, 자고 싶어. 이런 느낌을 만들어서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기가 막힌 축복의 장치를 거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거기를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안 비껴줘. 아무리 아데노신이 많이 나와도 피곤한 느낌이 안 드니까 그게 또 힘나는 거라고 좋아서 마시는데 번아웃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커피는 처음에는 한 잔 가지고도 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 내성이 생겨서 2잔, 10잔을 마셔야 그 산뜻한 느낌이 와서 중독이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일지라도 중독이 되는 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내 맘대로 안 돼, 내 인생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역작품이 제가 볼 때는 3개가 있는데 담배, 술, 그리고 커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포도당을 먹으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ATP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것인데 ATP라고 하는 것을 보면 P가 인산이죠. 인산이 몇 개가 붙어 있어요? 3개가 붙어 있어. 그래서 추리 3개의 인산이 붙어 있는 아데노신이라는 뜻이에요. ATP는. 그런데 이 ATP가 화폐, 에너지 화폐입니다. 빵 사 먹고 싶으면은 돈 하나 주고 사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너지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인산 화폐, 에너지 화폐를 하나 던져주고 에너지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개짜리가 하나 에너지 썼으니까 인산이 몇 개로 바뀌어요? 2개. 그러면 인산이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인산이 다이 2개가 붙어있는 아데노신이니까 ADP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이쪽에 붙어있는 아데노신이 나오는데 에너지를 쓸수록 아데노신은 많이 나오겠죠. 얘가 뇌신경세포에 있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누르면 무슨 느낌이 나온다 그랬어요? 피곤해, 자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 여기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하고 아데노신하고 일부분이 비슷한 게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데노신이 눌러야 될 수용체를 카페인이 가서 누르는 거예요. 누르기는 누르는데 똑같은 물질이 아니니까 피곤해하는 느낌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데노신이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누르고 나중에는 피곤해서 자야 돼.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새로 태어난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커피를 마시면은 그 자리에 카페인이 대신 눌러 앉아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데닌이 눌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막 계속 밤을 며칠씩 새면서 일을 하고 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질병이 여기서 싹이 틀 수 있는 거예요. 커피는 중독성이 있고 이거는 나를 번아웃 시킬 수 있는 정말
사단이 만들어낸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피를 멀리 해야 돼요. 8번째, 스트레스를 멀리 해야 됩니다. 여기 2018년 연구 결과를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해균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줄여봅니다. 오토파지를 해주면은 장내 미생물이 많아져요. 유익균이 많아져요. 단쇄지방산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구 결과를 모아서 백퇴된 프로그램이 짜졌고, 여기 온 사람들 첫날 장내 미생물 종류를 검사를 하고 한 달 뒤에 또 검사를 해서 연세대학에서 식이 패턴과 장내 미생물 불균형 관련성에 대한 이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첫날 검사했을 때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유익균이 여기 온 사람들 평균을 냈을 때 208억 CFU 이런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모든 생활을 한 달 하고 났더니 324억으로 증가가 됐어요. 또 다른 대표적인 유익균 락토바실로스는 첫날은 3억 3천, 한 달 뒤에는 12억 6천으로 증가가 됩니다. 유해균의 대표 주자인 클로스트리디움은 여기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게 유별나게 많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533억 마리나 있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463억 마리로 감소가 돼요. 이야, 이거 의학 교과서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거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진단기기가 이건 막 NK세포 막 별의별 것이 다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먹는 이 에덴의 음식이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를 증명해서 학계의 교과서를 바꾸는 일을 하자. 이제 날짜가 잡혀져서 이걸 회의를 하러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건강한 사람은 유익균이 둘이 있으면 유해균이 얼마 정도 있어야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2대 1. 유익균이 3분의 2, 유해균이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여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전쟁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군대 장관 되시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와 천사장 미가엘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겠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잖아요. 누가 이겼을까요? 창조주가 이겼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패배한 그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자기만 쫓겨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을 얼마나 미혹을 했는지,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천사장이었으니까, 이 사단도 그때는 천사들 중에서 미혹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그 사단과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저는 그 타락한 천사가 얼마나 됐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됐을까요? 자, 여기 그 다음 보면은 계시록 12장 4절에 그 용의 꼬리가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사자들도 함께 땅으로 던져졌는데 하늘별 3분의 1을 던졌다는 거예요. 세계 중에 하나니까 여기 뱃속에서 진행되는 육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유익균이 둘이고 유해균이 하나인 상태에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사단, 귀신, 수많은 어두운 영적인 세력들이 나를 미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택함자까지라도 그냥 유황불에 집어넣으려고 호시탐탐 노릴지라도 여러분, 타락하지 않은 나를 도와주는 유익한 천사가 둘이고 유해한 타락한 천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 이 싸움은 무조건 미가엘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좀 그저 한 10분 정도 더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대장을 잘 만나야 돼. 미가엘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너는 이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너는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졌어. 내 대장의 전략대로만 해라. 군인들은 밥 안 먹으면 영장 갑니다. 밥 먹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이게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이 말 28절에 하자마자 그 군대 장관은 네가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이렇게 먹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건 장내미생물학을 연구를 해도 100% 누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라는 거에 유익균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크게 보면은 4번의 전쟁이 진행이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예수님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언을 주로 연구하고 건강 문제를 강의하기 전에는 주로 예언을 많이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뭐 중간 건 다 잘라버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전쟁에서 어떤 편에 서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이상 다른 전쟁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용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용의 반대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성경 몰라도 감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용은 하늘 전쟁에서 이미 졌어요. 용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반대편에 서야만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살아남은 자가. 그런데 헷갈리지 않게 여기에 그 살아남는 자들이 누군지 알아야 그쪽에 가서 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징 2개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는 뭘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2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로마서 9장에서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통째로 지키는 사람들. 특별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시고 절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10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 누구 사랑이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사람 사랑.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인간 사랑일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인간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걸 사랑은 빼먹고 그냥 껍데기만 유대인들처럼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얘기 말고
정말 겉과 속이 온전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살아남을 자들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는데,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같은 성경책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풀어서 답을 주었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예수의 증거는 the spirit of the prophecy, 예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자 무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언을 다 해주셨습니다. 살아남을 자들의 특징,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한 자들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경의 예언을 해석을 하려면 그 예언을 주신 성령을 받아야만 풀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100번, 1000번 읽어도 열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그 예언들을 성령의 은혜로 그냥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풀 수 있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겠다 그랬어요. 중세 시대 때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살자고 했었던 운동이 철학으로 성경을 풀면서 성경과는 너무 다른 해석법들이 나오고, 성경을 읽는 자들은 죽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난 거예요. 중세 암흑기 시대를 지나고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만 살자, 종교 개혁 운동이 루터와 함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1260년 긴 세월 동안 영적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말씀대로 살자고 나오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깜깜한 세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햇빛 다 보면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씩 다는 아니지만 찾아낸 많은 개혁자들이 나왔는데, 야, 나는 루터 선생님 말씀이 참 좋더라. 이 사람들은 루터 교파가 됐고, 나는 막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졌어도 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 주셨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그냥 믿는 순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진다. 난 그 켈빈 선생님 말씀이 너무 좋아. 장로교인이 됐어요. 야, 그 뭐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멘 하면 그냥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예전에 하던 짓은 다 하는 거,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돼야지. 난 그렇게 주장하는 웨슬레 선생님이 좋더라. 감리교파가 됐어요. 그러나 다 최선을 다해서 찾은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만한 때가 아무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무르익었는데, 마지막 네가 찾았든 내가 찾았든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면은 모아서 완전히 회복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남는 자들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8장에 마지막 남은 무리 운동이 전개되겠다 그랬어요. 무너진 계명도 회복하고 보수하고 수보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누가 찾았든지 다 하나로 모아서 말씀대로만 살자, 초교파 운동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 운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교파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파를 초월해서 누가 찾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네 교파 내 교파 따지지 말고 그걸 모아서 지키고 정말 살아남아 보자. 수많은 교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서 모였는데, 그 중에 루터 교파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루터도 신부님이었지만 신부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사제다, 만인 사제직을 주장한 루터 교파의 이 교리는 성경의 핵심 중 핵심이다. 들어보니 맞아요. 루터 교인 아니면 어때? 아멘 하면서 싹 엑기스 루터 교파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장로교인들이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켈빈 선생님이 목이 터지라고 주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아무리 죄인이라도 찾아가면 예수님이 그냥 의인으로 불러주신다. 칭의의 교리는 이건 진리다. 아멘하고 장로교 핵심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감리교인들은 그냥 구원받았다고만 하지 말고 매일같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감리교의 핵심 교리 성화론을 받아들였어요. 침례교인들, 우리가 죄인이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때 외적인 표시로 물속에 들어가서 모든 죄들은 다 죽어버리고 올라오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침례가 구원의 표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침례는 하나라고 그랬다.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들어보니 성서적이에요.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세군 교인들은 그래도 사랑이 진짜 아니냐, 그냥 연말마다 딸랑거리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운동 세계 최고로 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였지만 이들보다 더 많이 아드라 이런 단체를 통해서 구제 사업을 합니다. 또 모라비아 형제회 사람들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 민족만 전해서는 안 된다. 세계 전도를 해야 된다.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전 세계 모임들 중에서 이때 탄생한 이 모임이 현재 217개 나라에 들어가면서 공식적으로 성서공회사에서 발표한 통계로는 가장 많은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 이 단체를 통해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7일 침례교회 교인들은 목사가 없었어요. 여집사님이 하나 와가지고,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배를 보자고 한 그 안식일이 제7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쫙 가리키는데 집사가 얘기해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맞아요. 이 당시 감리교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말씀대로 가자. 집사가 얘기했으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제7일 침례교인들의 핵심 교리인 제7일 안식일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회종파 청교도들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될 때마다 그냥 막 자기 것만 맞다고 그러고 다 죽여버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아멘. 로마 캐톨릭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뭐 완전히 진리 아닙니까?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오전에 우리 김정근 목사님이 강의하신 죽은 자는 잠자는 것과 같다. 잠자는 자는 끝이 아니다. 깨어날 부활의 아침이 있다. 제세례파 교인들한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핵심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교인들은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몸을 거룩하게 우리 돌봐야 되지 않느냐.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거룩한 음식만 먹자. 여기서 건강법칙을 배웠는데 이들보다 건강법칙을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가리키고 있는 단체인데, 이건 교파 운동이 아닙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 오실 만한 때가 되었으니 다 한 자리에 모아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되겠다 얘기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거예요. 교파를 초월한 성경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종교 연합운동들이 있어요.
교리 다른 거 상관없어. 무조건 많아지면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찍는 사람이 대통령도 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파도 초월하고 교리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 되자. 여러분, 이 세상이 85초밖에 안 남았어요. 살아남을 자들에게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 남은 무리 운동에 나 회원으로 가입할 거야. 어떻게 가입하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침례를 줘라. 침례를 줘라. 침례가 뭔데 침례를 받고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라고 그랬을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데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내가 지금까지 뭘 몰라서 죄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그 십자가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 숨을 못 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죄인이었던 나는 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들어가 물속에 장사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계속 누르고 있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세우지. 일어나자마자 뭐 할까요? 숨을 쉬겠죠.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게 구원의 표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침례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구원 열차 타는 표를 받는 거다. 침례를 받으신 그 해가 2027년이 되면은 이제 200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육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최첨단 의학으로 증명되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교회도 가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어깃장을 부렸는지 몰라. 그냥 안 가면 되지. 굳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고주망태기가 돼가지고 술 먹고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게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해요. 증명되지 않으면 지금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니 도대체가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학일지라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인하시고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 집에서 커피 좀 드셨다고 그랬죠? 제일 뒤에 우리 홍천에서 오신 분.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안 마셨죠? 커피 끊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피 안 먹는 사람들과 함께는 안 먹는 게 가능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가서 동창들 만나면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안 돼. 여기서 고기 안 먹고 지냈죠? 현미밥 먹고 지냈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친구 만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간단한 것도. 제가 35년 동안 지켜보면서 여기에 와서 이대로만 하면은 여러 종류의 질병들, 뭐 한 20만 명 거쳐갔으니까 별의별 질병 가진 사람들 다 거쳐갔어요.
제대로 A+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림프암이든 아토피든 파킨슨이든 깨끗이 치료되는 걸 다 봤는데 재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갈 때는 막 자기는 이제 절대로 고기 안 먹는데, 술 다시는 안 먹는데, 홍천 휴게소도 안 가서 넘어진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창회 가서 제일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미국 LA에서도 오신 분도 있지만 안식일 교인들 하나도 안 부르고 TV 방송,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정말 여기 기록된 대로 초교파 운동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2주에 한 번씩 했어요. 2주에 한 번씩 계속 했는데 첫째 주 딱 하니까 와, 커피 하루에 12잔씩 마시고 물은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이 왔는데, 물을 몇 잔 마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적어도 8잔 이상 마셔야 되잖아요. 안 마셔진대, 물이.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꿀꺽 하면 되지, 그게 왜 안 마셔지느냐. 근데 알고 보니 물 안 마셔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불가능한 것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가능한 걸 계속 하라고 윽박질러요. 그래서 안 마셔지면 마시지 말아라. 물을 마시지 말고 물을 먹어라. 같은 얘기입니까? 어떻게 안 마셔지는데 마셔? 먹어야지. 먹으려면 씹어야 돼요. 그래서 물 한 모금 입에 넣고 마시지 말고 안 넘어가니까 씹어라. 100번, 200번 씹어라. 그랬더니 이게 물인지 침인지 헷갈려. 어느새 넘어갔어요. 한 잔을 1시간 동안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디톡스로 카페인이 싹 빠져나가니까 나중엔 물 8잔씩을 안 먹으면 못 살아. 모든 질병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선 됐는데 집에 가면은 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걱정 아닙니까? 그랬더니 전곡을 찔렀어. 들켰어. 다 맞대. 다 맞대. 마지막 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나 혼자 살면 가능하겠는데 동창들 만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다 맞대. 그러면 이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번에 만난 이 친구들을 친구로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다 맞대.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이제 올 필요 없고 기초는 알았으니까 가끔 한 번씩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것도 좋대요. 언제 만날까? 제가 토요일 날 만날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되나요? 그랬더니 처음엔 주중에 만날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될까요? 직장 때문에 안 된대. 그럼 토요일 날 할까요? 안 된대.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날마다 뭐 행사가 많대. 뭐 결혼식이고 뭐고.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참 주중에다가 일요일 날 만납시다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성당 가서 안 된대. 성당. 그럼 언제 만날까요? 토요일 날 만나지. 다수결로 토요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니까 100명 교파를 초월해서 거기는 막 천주교, 평신도 신부인 부제 부부도 나오고 감리교 목사도 나오고 장로교 전도사도 나오고, 이건 교파 운동이 아니에요. 초교파 운동이에요. 1년 지나니까 100여 명이 넘는 백퇴된 동호회 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계속 운영이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AI 시켜서 여러 번 수정해갖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산 같아요? 설악산 앞에, 여기 우리 집 앞에 돼지 2개 딱 닦아놓은 데다가 이런 베트라파, 치유의 집.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끼리 살면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살 사람들이 사는 집 200세대를 짓자. 이게 제가 주님으로부터 본 비전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실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쪽에 교회를 졌는데 첨탑에 뭐가 세워졌어요? 위성 접시가 세워졌어요. 여기서 집으로 가서도 이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시대가 왔어요. 인터넷 처치를 만들면 되겠다. 근데 이게 어디 만들러 갔더니 그 회원 관리가 이걸 만드는데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게 거의 다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기 한번 온 사람들 이 검진 결과를 보니까 이게 뭐 몇 시간을 설명해줘도 끝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 그래도 요걸 가지고 가끔 한 번씩 와서 검사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뭘 더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어플을 2, 3일 내로 만들 텐데, 어플로 집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번에 한 4일짜리 프로그램 정도를 100%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었어요. 지금 백퇴된 장 먹을 시간입니다. 얘가 비서로 다 알려줘요. 그리고 상담 다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강의 하나, 저녁에 강의 하나. 그럼 이 생활 못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오프라인에서 한 번 또 전체 총회를 하는, 그래서 몇 천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인터넷 백퇴된 동호회 교회를 만들면 내가 지금 무슨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어요. 정말 초교파적으로 영적인 육적인 전쟁에서 살아남는 운동을 함으로 이 인류를 질병과 죄로부터 구원을 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제가 받은 비전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비전을 봐서 이게 참 어려웠는데 하나하나 가다 보니 이제는 이게 실상으로 가능한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퇴된 인터넷 동호회 3기 스몰 그룹으로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구성을 하면서 또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와 함께 구원의 표 침례를 받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또 금요일 날 이 침례식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는 마지막 운동인데, 교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내가 준비되고 내 친구들까지도 이 좋은 이 동호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전 세계를 향해서 전개되는 이 백투에덴 인터넷 동호회 운동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육적으로 살리고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질병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